대한민국은 흔히 급속한 근대화의 모델로 세상에 소개됩니다. 불과 50년이 차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경제 중 하나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급격한 변화의 여정은 거대 도시, 글로벌 산업,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온 방문객이라도 놀랄만한 인프라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속도에는 대가가 따르며 한국은 조용하고 체계적이며 종종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수백 년간 존재했던 공동체들이 수몰되고 철거되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이거나 경제적 무관심 속에 조용히 소멸되어 갔으며 나라의 집단 기억조차 그 이름 하나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이 공동체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정치적 결정, 글로벌 시장의 힘, 한반도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군사적 긴장, 그리고 농촌을 보존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바라본 개발 모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고유한 사회 조직, 지역 방언, 그리고 세대에 걸쳐 쌓아온 혈연 관계망을 가진 마을들이 불과 몇 달 또는 몇 년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장소들을 위한 기념화 정책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많은 곳이 공식 지도에서 삭제되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도 자료에서 지워졌습니다. 이 대본은 그러한 10곳을 돌아보며 각각의 구체적인 원인, 실제 역사적 맥락, 그리고 오늘날 각 장소에 남은 것을 살펴봅니다. 10번째, 안동댐의 수몰된 폐허. 1976년 대한민국 정부는 경상북도 낙동강 상류의 안동댐 건설을 완공했습니다. 이 댐은 제3차 경제개발 9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계곡 농경지를 황폐화시키던 계절적 홍수를 통제하고 포항의 신흥 제철소를 포함한 남쪽의 산업지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댐이 만든 저수지는 12억 5천만 세제곱미터의 용량을 가지며 국내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방대한 용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약 14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았던 계곡을 수몰시켜야 했습니다. 수문이 닫히기 전에 30곳이 넘는 마을이 비워졌습니다. 이주 과정은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타지에서 삶을 재건하는 실제 비용이 아니라 부동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수몰된 공동체 중 일부는 같은 땅에서 20세대에 걸쳐 추적 가능한 씨족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17세기 원형 건축물을 갖춘 유교 서원이 적어도 4곳 있었습니다. 그중 2곳은 해체되어 안동 야외 민속박물관에 재건되었지만 대부분의 가옥, 창고, 사당은 그대로 수몰되었습니다. 저수지 가장자리에는 수십 개의 공동체가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몰 유적이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은 극심한 가뭄 시기에 발생합니다. 2015년과 2022년에 진흙으로 뒤덮인 돌담과 사라진 가옥의 기초가 수면 위로 솟아올랐고 그곳을 떠난 지 이미 3대가 된 이주민들이 조부모의 마당이었던 곳을 사진에 담으러 돌아왔습니다. 9번째, 태백의 무자비한 쇠퇴. 태백시는 강원도의 해발 700m 이상 고지대 분지에 위치하며 태백산맥의 본구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지역의 석탄은 일제강점기부터 채굴되었지만 채굴이 국가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한 것은 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였습니다. 태백과 인근 사북, 도계, 화암 등의 지역은 한때 전국 총 석탄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0년대에 이 지역의 인구는 12만 명을 넘었으며 각 탄광에 딸린 광부 마을들이 상이슬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1989년에 시작된 석탄산업 합리화 계획이었습니다. 10년이 차에 되지 않아 전국에서 300개가 넘는 탄광이 문을 닫았습니다. 태백의 인구는 2000년대 초까지 12만 명에서 4만 5천 명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상이슬계 광부 마을들은 단 하나의 탄광에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버려졌습니다. 탄광이 문을 닫으면 마을 전체가 떠났습니다. 각각 6천 명의 주민이 살았던 검룡동과 백령동 같은 동네들은 5년도 안 되어 완전한 폐허지대가 되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급조된 목조 및 슬레이트 가옥들은 폐허의 시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의 무거운 겨울, 눈에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덕에 수풀이 내려와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정부는 환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 나무를 심었고 오늘날에는 30년 전에
연립주택과 노동자 술집이 늘어서 있던 자리를 소나무숲 언덕을 걸으며 지날 수 있습니다. 8번째, 텅 빈 섬 화도. 화도는 인천 관할의 황해옹진 군도에 위치한 섬입니다. 2제곱킬로미터 남짓한 이 섬은 적어도 200년간 어업 가족들이 살았으며 경제는 미역 양식, 낙지 잡이, 조개 채취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만조와 간조 사이의 조류 변화가 최대 10m에 달해 소규모 어업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70년대 초 전성기의 화대는 약 40가구에 200명 남짓의 주민이 살았습니다. 섬이 비워지는 과정은 군도의 수십 개 작은 섬들에서 반복된 패턴을 따랐습니다. 젊은이들은 중고등학교를 다니러 본토로 떠났고 작은 섬들에는 중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섬에 접근하는 방법은 날씨에 따라 일주일에 2-3번 덕적도까지 운항하는 바에 한 척뿐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잦은 폭풍으로 뱃길이 며칠씩 막혀 섬이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연결성의 부재는 건강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게 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헬리콥터 후송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화도에 마지막으로 등록된 주민은 2008년경에 떠났습니다. 자갈 해변에는 목선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2번 조수가 덮는 대나무 말뚝에는 여전히 어망이 걸려 있습니다. 현지 돌로 지은 가옥들은 무늬바람에 뜯겨나간 채 열려 있고 서랍은 비어 있으며 냄비는 녹슬고 달력은 90년대에 멈춰 있습니다. 7번째, 고성의 제한된 정착지. 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한 고성군은 비무장지대에 의해 둘로 나뉩니다. 남쪽 고성은 한국 행정해, 북쪽 고성은 북한에 속합니다. 분단 이전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공동체들은 물자, 혼인, 노동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하나의 통합된 지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의 정전협정은 나라를 갈랐을 뿐 아니라 가족을 갈라놓고 수세기에 걸쳐 작동해온 경제적 네트워크를 단절시켰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월리스킬로미터 방역 내에 군은 민간인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민간인 보안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대암강 가장자리 들판을 계속 경작하려 했던 농가들은 남쪽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이 구역 내에 버려진 건축물들은 허가와 군의 호의 없이는 건설 장비가 쉽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래된 농가, 관계수로 버려진 논들이 자연에 흡수되었습니다. 제한된 영공을 침범하는 드론이 포착한 항공사진에는 이끼로 뒤덮인 지붕, 야생 파초에 점령된 마당, 그리고 키 큰 풀 사이로 여전히 윤곽을 알아볼 수 있는 논이 형태가 담겨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은 의도치 않게 분단 이전 한국 농촌 생활 방식의 야외 박물관이기도 한 생태 보호구역을 만들어냈습니다. 6번째, 금곡의 실패. 새마을 운동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 근대화 국가 캠페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건축 자재, 고수학 종자, 기술 교육을 제공했고 공동체들은 여건 개선을 위해 협동 작업을 조직해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지역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지만 지형의 질과 지역 경제적 실현 가능성에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금곡은 그러한 위험한 도박 중 하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한 작은 계곡에 위치한 이 마을은 미개발 토지에 처음부터 새로 조성할 모범 농업 중심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승인한 동일한 설계도에 따라 파란 슬레이트 지붕과 흰 시멘트 블록 벽을 갖춘 수십 채의 표준화된 가옥이 세워졌습니다. 공동 우물, 마을 창고, 벼 건조장도 건설되었습니다.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계곡의 토양은 점토 함량이 높고 배수가 불량하여 농작물이 침수에 취약했습니다. 약속된 보조금은 불규칙하고 불충분하게 지급되었습니다. 금곡을 주요 도로와 연결해야 할 도로는 결코 포장되지 않았고 농부들은 운반하기도 전에 수확물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마을이 세워진 지 10년도 안 되어 가족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전과 천안의 섬유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은 젊은 남성들이, 그 다음에는 군 복무 후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이, 마지막에는 노인들이 떠났습니다. 90년대 초 금곡에는 모두 70세 이상인 주민 6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동일한 외형의 가옥들이 각기 다른 단계로 붕괴하고 있으며 무너진 지붕과 갈라진 벽 사이로 야생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벼 건조장은 키 큰 자풀로 뒤덮인 콘크리트 슬래브가 되었습니다. 5번째, 평화마을의 탈출.
60번 70년대부터 시작된 고속도로망 건설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국 규모의 물류 유통에 이로운 것이 때로는 오래된 지방도를 따라 발전해 온 공동체의 지역 경제를 외과적으로 파괴했습니다. 평화마을은 경기도에서 두 개의 중간 규모 지자체를 연결하는 2차 농촌 도로가에 자리한 역사적 기착지 중 하나였습니다. 수십 년간 보급 거점으로 기능했으며 식료품점, 주유소 2개, 트럭 운전사를 위한 식당 3곳, 약국 12개 객실을 갖춘 소규모 노변 여관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초 평행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장거리 교통량이 모두 지방도로에서 벗어났습니다. 평화마을의 고객 흐름은 불과 몇 주 만에 거의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이 마을은 자체적인 농업이나 산업 생산을 발전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도로 교통에 의존하는 유기체였는데 그 교통이 그냥 경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상점들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약국은 남은 소수의 주민들을 상대하며 가장 오래 버텼지만 약사가 은퇴하자 뒤를 이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오늘날 건물들은 서 있지만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주유기는 제자리에서 녹슬었습니다. 식당 간판은 바랬습니다. 지방도는 공식 지도에 여전히 나와 있지만 수년째 유지 관리를 받지 못했고 아스팔트 균열 사이로 자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리산 기슭의 소멸. 해발 1195m의 지리산은 한국 본토에서 가장 높은 본구리이자 1967년 처음으로 지정된 국립공원입니다. 공원이 조성되기 전 수십 년 동안 울창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리산 기슭은 국가로부터 보이지 않는 변두리 인구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북한편에서 싸우다 투항을 거부한 옛 빨치산, 군사 독재 시절 빚이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 달아난 가족들, 그리고 어떤 형태의 시민 등록도 거부하는 급진적 자급자족 공동체들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해발 1000m 이상의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기슭의 골짜기에 즉석 마을을 지었으며 숲의 목재와 시냇가 돌을 이용했습니다. 감자, 보리, 약초를 작은 개간지에서 재배하고 사냥과 횟집으로 식단을 보충했습니다. 일부는 100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공식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원이 공고해지고 90년대와 2000년대에 생태 관광이 성장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퇴거를 압박했습니다. 작전은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산림감시원들이 정착지를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헬리콥터로 운반된 소형 장비로 구조물을 철거했습니다. 사람들은 계곡 도시의 시보호소로 보내졌고 그중 많은 이들은 유효한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개간지는 다시 나무를 심었고 접근 산책로는 의도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오늘날 숙련된 경험과 GPS를 갖춘 등산객만이 수령 100년 된 소나무 뿌리 아래 돌 기초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록도의 위생적 박멸. 소록도는 전라남도 고흥만 안에 있는 4.4제곱킬로미터의 섬입니다. 1916년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당국은 한센병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하는 요양원을 이곳에 세웠습니다. 일본식 모델은 당시 질병을 인종적, 도덕적 조건으로 규정한 우생학 이론의 영향을 받아 급진적 격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본토의 가족과 강제로 분리되어 섬으로 끌려왔으며 나갈 수 없었습니다. 부과된 조건에는 요양원 시설 자체를 건설하는 강제 노역, 남성과 여성 모두의 강제 불임 시술, 그리고 불복종 행위에 대해 안반에판 지하 독방에 단독 감금하는 처벌이 포함되었습니다. 1945년 한국의 해방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도 요양원은 마찬가지로 엄격한 방침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행정하에 계속 운영되었고 이후 인권단체들의 압력이 60스피츠바운 70년대부터 정책을 바꿔나갔습니다.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한센병은 완전히 치료 가능한 병이 되었고 격리의 의학적 정당성은 사라졌습니다. 수용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지어온 주거 공동체, 소박한 가옥, 공동 텃밭, 교류 공간은 노령 인구가 줄고 사망하면서 당국에 의해 점진적으로 철거되었습니다. 철거는 실질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제도적 기억 지우기의 논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는 소록도를 30년대에 수용자들이 강제 노동으로 조성한 역사적 정원과 연계된 관광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정원의 공공구역은 복원되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관광 코스 밖, 섬 내부에 있는 수용자들의 옛 주거 마을들은
아무도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텃밭 위로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며 점진적으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일본 정부는 생존자와 그 유족에게 8억 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며 식민지 기간 중의 위반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서울에 매몰된 동네. 달동네는 말 그대로 달마을이라는 뜻으로 서울의 가파른 언덕 기슭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정착지였습니다. 이름은 달에 가까울 만큼 높은 곳에 있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한국전쟁 피란민과 산업화 시대에 수도로 이주한 농촌 노동자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도시의 평지에 임대료를 낼 여력이 없었던 이 가족들은 언덕을 올라가 시멘트 블록, 재활용 목재, 함석판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는 밀도가 높아지고 좁은 골목, 비공식 상점, 고유한 공동체 삶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시각에서 이 공동체들은 공식 소유권이 없는 토지에 존재했고 구조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졌으며 무엇보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투영하고자 했던 근대성의 이미지와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서울시는 철거 명령, 경찰력, 민간 개발업자의 압박을 결합한 철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잘 기록된 사건 중 하나는 1986년과 1987년 노원구 상계동 주민들의 저항으로 주민들이 경찰 기동대에 의해 해산되기 전까지 수개월간 지속된 도로 봉쇄를 조직했습니다. 도시 북쪽 지구의 약 300가구 규모의 한 공동체는 가림막에 둘러싸인 채 3주 만에 철거되었습니다. 부지는 중장비로 평탄화되어 표준화된 조경을 갖춘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표지판도 세워지지 않았고 어떤 사진 기록도 현장에 전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연구는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올림픽 전 도시 정비 작전의 일환으로 70만 명 이상이 수도에서 강제 이주를 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첫 번째, 파주의 수수께끼. 경기도 파주시는 서울과 북한 접경 사이에 위치합니다. 파주 중심부에서 판문점 통과 지점까지의 직선 거리는 불과 25km입니다. 분쟁 지역과의 이 근접성은 지역을 항상 강한 군사적 주둔 지역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 육군과 미군 기지가 시 곳곳에 분포해 있었습니다. 5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지역에 남기로 결정한 전역 군인들이 점차 기지 근처에 주거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중 하나 도시 북쪽의 두 언덕 사이에 위치한 마을은 약 150가구에 달했으며 자가 주택, 초등학교, 소규모 지역 상권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 대한민국 정부는 그 이름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적 없는 중개기관을 통해 그 지역 부동산의 조용한 매입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시장 가격 이상의 제한을 받았고 매입 목적에 관한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약 18개월 만에 마을은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어떤 부동산도 즉시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2000년대 초의 탐사 보도와 특수훈련부대 전직 대원들의 진술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은 민간 환경 작전을 위한 도심 훈련 환경으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가옥들은 전투 시뮬레이션, 야간 침투, 인질 구출 작전을 위한 현실적인 무대로 쓰이기 위해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주소는 공개 지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카카오맵에도 네이버 지도에도 그 마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의 접근 시도는 경계 보안군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그 존재의 공적 흔적이라고는 일부 연구자들이 자료가 연방 보관으로 이전되기 전에 열람했던 지역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 기록뿐입니다. 이 10개 마을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훨씬 넘어서는 패턴을 가리킵니다. 급속한 경제 개발, 무력 분쟁, 위생적 분리, 물류 효율화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공동체 전체를 공식 서사 밖으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차이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공식 다큐멘터리에도 국립박물관 전시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살아남는다면 나이 들어가는 후손들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남습니다.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